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음주를 하지 않는 편인데요. 주변에 보면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이 바로 제 경우입니다. 이는 음주 후에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체내에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적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숙취 해소도 체질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체질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주변에 보면은 흔히 말술이다, 뭐 주당이다 하시는 분들은 보면 대부분이 태음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태음인은 간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술을 잘 마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다만 태음인은 고지혈증이나 비만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술 안주를 선택함에 있어서 고열량, 고지방 식품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에 태양인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음주를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불가피하게 음주를 해야 될 상황이 있으시다면 도수가 낮으면서 간 기능을 보호할 수 있는 포도주나 또는 과실주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술을 느긋하게 마시지 못하고 급하게 먹는 성질이 있고 체내에 열이 많고 기운이 위로 상승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열을 식힐 수 있는 맥주를 선택하면 더욱더 좋고요. 소음인은 반대로 몸이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데펴줄 수 있는 인삼주나 막걸리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김종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숙취 해소를 위해서 도움 줄 수 있는 방법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술을 마신 후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간단한 지압법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열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할 때는 무릎뼈의 바깥쪽에서 손가락 4마디 정도 내려가면 있는 족삼리혈을 엄지손가락으로 반복적으로 꾹꾹 눌러주시면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고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숙취 때문에 복통설사가 있는 경우에는 배꼽 아래쪽으로 손가락 1마디 정도 내려오면 되는 음교열 자리를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면은 이제 복통설사를 완화시키고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흔히 체했을 때 사용하는 사관혈이라고 합곡과 태충혈 자리도 숙취 해소에 매우 탁월합니다. 합곡혈은 우리 손에서 손등에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의 두툼한 부분을 꾹꾹 반복적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태충혈은 발등에서 보았을 때 엄지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움푹 들어간 부위를 눌러주시면 숙취 해소뿐만이 아니라 간 기능을 강화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김종 원장님, 이분의 증상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어깨관절 질환 중에 하나인 오십견은 아직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어깨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이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게 되고요. 통증을 느끼게 되고 점차 비유되고 유착돼서 뼈에 유착되게 되므로 그리고 팔을 들어올리게 될 수 없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도 하는 것이고요. 50세 전후에 빈발한다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빈발하며 사용하지 않는 쪽 팔에서 더욱더 발병률이 높은 것을 보았을 때 사용하지 않는 것, 즉 비사용성과 아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발병률이 5배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혈액 속에서 혈당 수치가 높아서 혈액이 좀 끈적끈적하고 혈액 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많기 때문에 조직마다 염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네, 우선은 오십견이 어떤 질환인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어깨에 통증이 나타난다거나 팔을 움직이는 데 좀 제한이 있다. 이러한 증상 말고도 오십견의 주요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대표적으로 어깨를 들어 올리거나 회전시키기가 힘들고 심지어는 어깨를 뒤로 들어 올리는 동작은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어깨가 얼음처럼 얼어붙었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대부분 뚜렷한 계기가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때 적극적으로 한방치료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어깨가 묵직하거나 또는 바늘로 찌르듯 아린 통증이 있을 수 있고 팔과 손가락까지 저릴 수도 있고요. 누워있는 자세에서 통증이 더 심해지기도 하며 야간에 더욱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뒷목 통증까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종종 오십견이 자연 치유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저절로 완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빠른 처치를 받을수록 수술까지 이어질 확률이 줄어들고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나타난다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적극적인 치료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실제로 50견이 있었을 때 한의원에 방문했다면 어떤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앞서 대부분의 오십견은 비수술적 한방 치료를 우선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데요. 초기에 너무 심각한 통증이 발생하거나 또는 증상 발생 연령이 20, 30대로 매우 어리거나 또는 6개월간의 보존적인 한방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오십견은 한방적인 처치가 먼저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침구 치료를 통해서 먼저 관절 주변에 곽인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약화된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침 치료를 통해서 국소 부위의 소염 진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특히 한의학에서는 동기침 치료라는 게 있는데요. 동기침 치료란 침을 꽂은 상태에서 환자로 하여금 능동적인 움직임을 유발하여 관절 부위의 기혈 순환을 정상화시키는 치료입니다. 즉 어깨 관절의 통증에 유효한 경혈에 침을 꽂은 상태로 환자의 어깨를 들게 한 후 어깨 관절이 열리면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이제 관절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영양 공급을 활성화시켜서 어깨의 가동 범위를 회복하게 되는 건데요. 더하여서 관절을 보호하고 인대와 뼈를 강화시킬 수 있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근본적인 치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 꿀팁 한의사 김종우입니다. 한방 의료기관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 가장 다빈도로 내원하시는 질환이 뭘까요? 바로 허리 통증, 요통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꿀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요통의 주적,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해마다 연평균 17만 명가량의 환자분들이 척추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와 미디어에서는 요통으로 인한 수술적인 치료의 효과에 있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해 왔는데요. 여전히 적지 않은 수치입니다. 2017년도부터 미국 내과학회에서는 요통의 1차 치료로서 침 치료와 추나 치료를 받을 것을 본격적으로 권장하고 있고요. 올해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통 환자 침 치료 시 수술 확률이 36% 감소하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50% 이상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병 직후 침 치료가 빠르면 빠를수록 수술 확률이 더욱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퇴행성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대표적인 척추의 퇴행성 질환인데요. 우리 몸의 골관절은 생리적인 노화, 그리고 반복된 사용, 무리한 동작, 무게 저항 등으로 인해서 퇴행이 진행되게 됩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요. 좌측은 정상 척추를 나타내고 있고 우측은 퇴행성 척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상 척추의 경우에는 골질이 균일하고 뼈도 두꺼우며 그리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넓음을 알 수 있고요. 우측의 퇴행성 척추의 경우에는 뼈 자체도 납작하고 뼈와 뼈 사이의 간격이 좁으며 특히 뼈 자체의 골질도 균일하지 않고 특히 뼈의 가장자리에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골격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디스크의 탈출 또는 척추관이 좁아져서 신경주행 경로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뻗어 내려가는 저리거나 찌릿한 이상 감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은 어떻게 다를까요? 앞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좌측은 정상 척추, 그리고 가운데는 허리 디스크, 우측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먼저 가운데 그림의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요. 뼈와 뼈 사이의 디스크가 후방으로 돌출되어서 신경주행 경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디스크의 후방 압력을 증가시키는 자세나 동작에서 더욱더 증상이 악화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리를 앞으로 굽힌다거나 또는 계단을 올라가는 자세, 누운 자세에서 일어나는 자세에서 더욱더 증상이 악화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측의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주행 통로 자체가 좁아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뼈와 인대의 퇴행화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런 통로 자체를 더욱더 좁게 만드는 동작에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허리를 뒤로 핀다거나 계단을 내려간다거나 또는 장시간 보행하는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디스크와 협착증의 증상이 명확히 경계되고 구분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퇴행성 척추 질환에서는 디스크와 협착증이 어느 정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전문 한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허리 질환의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허리 디스크는 보존적 치료로 90% 이상 호전이 가능하며 수술 적응증은 10% 미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협착증 역시 50% 이상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이 진행되지 않으며 비수술 치료와 수술 치료 간에 특별히 신체 기능 회복에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먼저 침구 치료를 통해서 허리 주위에 곽인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요. 약침 치료를 통해서 국소 부위 소염 진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나 치료를 통해서 한의사의 수기 치료를 이용해 전신의 골관절과 불균형의 비대칭과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고요. 근본적으로 한약 치료를 통해서 뼈와 디스크 그리고 인대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리 질환에서 금해야 될 주의해야 할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해야 될 생활 습관 4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좌식 생활은 허리뿐만 아니라 골반의 건강에도 매우 백해무익합니다. 허리와 골반의 비대칭과 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허리의 정상 커브를 해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과도하게 푹신한 소파와 침대의 경우에는 허리의 정상 커브를 적당하게 지탱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허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의 경우에는 척추와 디스크에 과도한 압력을 줄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체중 감량을 해주시는 게 허리 건강에 좋을 수 있고요. 특히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무거운 것을 드는 동작 또는 굽힌 상태에서 좌우로 비트는 동작은 급성 요부염자, 급성 디스크 탈출증에 매우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허리에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걷기와 수영, 그리고 플랭크와 고양이 자세 등을 통한 코어 근육 강화는 이제 허리 주위 심부 근육을 강화시켜서 허리와 디스크에 부하되는 압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이 모두 다 좋다고 말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운동 방법과 양이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와 진단은 전문 한의사를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허리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당장의 어떤 운동 재활이 필요한 경우보다는 올바른 휴식을 통해서 당장은 조금 통증을 완화시킬 필요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의사 김종우였습니다.